자, 우리 앞 시간에 국고보조금 개정 과목 쓰는 건데 정부보조금이라고도 표현하는 걸 우리 봤었었죠. 이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국가의 뭔가 지원금을 받는데 저리로 받아서 이걸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보조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갚을 필요 없이 그냥 지원금만 받는 형식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돈을 빌려야 되는 거죠.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부에 그 차입금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들을 보면 그 상환 기간이 뭐 최소 5년 이상이고 막 10년이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기 차입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이제 장단기는 상환 언제 해야 되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니까 다들 뭐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 없으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이 국고보조금을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에 이제 개정 과목으로 국고보조금이라는 걸 쓸 건데, 그런데 이 국고보조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우리 회계에서는 내 장부에 보통 예금이든 당좌 예금이든 어떤 수단이든 돈을 받았을 때에 장부상의 잔액은 높여야 되지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산의 차감 계정 형식으로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면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 뭐 당좌 예금 받았으면 당좌 예금의 차감 계정을 해서 그 장부상의 잔액은 높이지만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차감 계정을 달아서 우리 장부상의 순액은 높이지 않는 방식을 우리 사용을 하는 거였죠. 자, 그럼 이 정부보조금은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계를 해서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받았을 때는 장부에 적어뒀다가 그 정부보조금을 사용하면 우리가 지우기 위해서 반대변으로 우리 차변으로 보내게 될 거고, 하지만 그 돈을 쓰면서 또 취득한 자산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자산도 정부보조금만큼은 우리 돈이 아니다라고 이제 우린 또 차감 계정을 또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분계만 봤을 때는 차변 대변이 같은 계정 과목인 국고보조금이라고 쓰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때 그 분계의 성격이 차변에는 기존에 받았던 거 지우는 성격인 거고, 대변에는 이번 새로 취득한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국고보조금 개정 과목은 이름은 국고보조금이지만 그 성격에 따라서 차이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용하는 만큼 그 이제 국고보조금 이용해서 취득한 자산을 쓰면 뭐 우리 유형자산이면 감가상각이 되고 그렇게 알겠죠. 근데 그 감가상각하는 금액은 우리가 부담한 돈만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고, 국가 지원금 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국고보조금 처리했던 그 금액을 우리는 똑같이 사용하는 기간 동안 상각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앞서 분계했을 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 취득 원가의 올해 단기 감가상각하는 금액만큼 처리를 했었지만, 우리가 차변에 감가상각비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담한 비율만큼만이었어요. 그래서 전액을 처리했다면 국고보조금만큼 취소하는 감가상각비가 대변에 오는 거였고, 그리고 우리는 대변에 쌓아뒀던 국고보조금을 그만큼 지워주는 효과로 차변에 쓰는 게 우리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감가상각하는 회계 처리였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국고보조금을 장부에 기록은 남겨두지만 우리 회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순자산으로도 인식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로도 인식하지 않는 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유형자산 처분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야기했었는데, 자, 유형자산 처분이라는 건 장부에 우리가 기록을 지우는 거였죠. 그러면 이 유형자산을 지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접법으로 상각 그 회계 처리를 해두기 때문에
유형자산을 장부에서 지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대변에 취득원가를 쓰고, 그리고 그 다음 차변에 그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인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을 기입하는 게 장부에서 유형자산의 금액을 지우는 첫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팔았다면 차변에 돈 받는 걸 쓸 거고, 그런데 만약에 재해로 인해서 없어진 거면 재해 손실이라고 쓰는 거였고, 근데 이때 재해 손실이라고 쓸 때에 만약에 우리가 그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재해 손실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계정 과목도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럼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 문제에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원한다면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쓰라고 대놓고 표현할 거니까, 그럼 우리는 재해 손실에 대해서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재해 손실이라고 쓰는 거는 뭐 이 유형자산만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든 뭐 어떤 자산이든 간에 우리가 재해로 인해서 소실되게 되면 그 자산을 대변에 지워주게 될 거고, 그때 차변에 우리는 재해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거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재해를 당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가 없어서 우리 기업의 목적으로 만약에 얘를 없앤다라고 하면 그때는 장부가액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거 사용하고 있던 자산을, 자동차를 그냥 폐차해 버린다든지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철거해 버리면 우리 장부 금액이 우리 장부 그 재무제표상에서 자산으로 적혀 있는 금액인데 그 금액을 없애버린 거죠. 그럼 우리는 그 금액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쓸 거고, 만약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돈이 들어간다면 그 돈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할 거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제가 그때 비교했을 때가 사용 중이던 건물이 아니라 그냥 우리 땅을 쓰려고 샀는데 그게 건물이 있어서 즉시 철거한다면 그 철거비는 우리 장부에 유형자산으로 쓴 적이 없는 거죠. 그건 우리 땅을 쓰기 위한 그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토지라고 처리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다음 우리 유형자산 우리 교환에 대해서 봤었는데, 자, 교환은 우리 교재 순서대로 하면 이종자산 교환과 동종자산 교환이 있었어요. 그럼 교환에서는 일단 처분과 취득이 함께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지우기 위해서 대변의 취득원가 지우고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지워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취득하는 교환으로 우리가 받는 자산의 그 계정 과목과 금액을 쓸 건데, 그때 우리는 차변에 쓰는 계정 과목의 금액을 동종자산 교환이라면 우리가 제공하는 우리 자산의 장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거고, 만약에 이종자산 교환이라면 우리 거의 공정가액에 팔고 그 돈으로 샀다라고 볼 거기 때문에 우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한 자산의 금액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둘 다 공통점이 상대방이 나한테 줬던 그 자산의 공정가액이나 장부가액은 사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준은 우리 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을 쓰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우리 이종자산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동종자산 교환은 우리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정가액을 쓰게 되면 장부상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액이 일치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처분 손익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 장부가액을 쓰게 되면 서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금전의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자, 이종자산 교환에서는 돈을 주거나 받으면 그 취득한 자산의 금액이 돈 주거나 받은 금액만큼 공정가액보다 더 크거나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줬으면 대변에 돈 줄 건데, 이때 취득한 자산에 대한 금액은 이 공정가치 더하기 우리가 더 추가로 줬던 금전의 대가였죠.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싼 걸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을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중요한데, 동종자산 교환에서 금전의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 시험에서는 표현할 때 그 대가성 금액이 유의적이다 유의적이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쓸 건데, 그 금액이 유의적이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면 동종자산 교환으로 봐서 장부 금액에 돈을 주고받은 걸 가감하게 될 거고, 그러면 대변에 돈이 나가면 나간 만큼 차면의 장부 금액도 증가되니까 손익이 발생 안 하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 금액이 유의적이고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종자산 교환으로 봐서 같은 종류의 자산이라더라도 취득한 자산의 금액을 공정가액의 대가를 주고받은 금액을 가감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종자산 교환에서 대가를 주고받은 돈이 유의적이다 유의적이지 않다, 우리 회계학적으로는 그 대가의 금액이 우리 지금 제공한 자산 공정가액보다 20% 이상 넘어간다면 그 대가성은 중요한 걸로 가름할 거예요. 그런 규정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용자산 재평가에 대해서 봤었는데, 이 재평가라는 건, 자,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해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이 그냥 감가상각한 거는 추정법을 쓰고 있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만큼 달았다고는 생각 아마 아무도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 자동차가 얼마나 달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산의 가격이 공정가액을 반영을 못하니까 공정가액으로 바꿔주는 걸 재평가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고, 원가 모형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재평가 모형의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고정자산, 감가상각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한 후에 장부 금액을 공정가치로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 한 후의 금액이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한테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토지의 장부 금액은 감가상각을 안 하기 때문에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 똑같은 취득원가가 우리는 장부가액이고, 재평가에서는 그 금액이 기준금액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장부금액보다 상승했던 부분은, 그때 예를 들었을 때 제가 1,000원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1,000원보다 상승하고 1,000원보다 높은 금액에서 하락할 때는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를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본이 지금 얘도 재평가 모형이라는 건 평가한 거지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안 일어난 수익 비용 손익을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모아두는 것이 자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었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 자본 계정의 재평가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이런 방식을 썼어요. 자, 우리 지금 책에 적혀 있는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건 사실 분류로 쓰고 있고, 그때 우리 컴퓨터 계정 과목 봤었죠. 그때는 재평가 차익이라고 300번대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런 반면에 만약에 가치가 취득원가보다 장부금액보다 하락하게 되면 장부금액보다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외 비용인 우리 재평가 손실을 사용하는데, 그랬다가 다시 가격을 회복하게 되면 장부가액까지는 재평가 이익이라는 영업외 수익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금액이라는 장부금액 위쪽에서는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인 재평가 차익을 가지고 쓰고, 그 하락분에 대해서는 재평가 손실,
재평가 이익을 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준만 잡으시면 별로 어려우실 게 없을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유형자산의 재평가였고, 자, 유형자산의 손상이 있었죠. 손상이라는 건 우리가 그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보다 극심한 손상을 입어서 그 가치를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하락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이 손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 우리 장부 금액하고 회수 가능액 차이를 우리는 손상이라고 할 건데, 이 회수 가능액을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서 큰 금액을 우리는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수 가능액 할 때에 손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느낌이 낮아진 거라는 느낌이 크기 때문에 낮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두 개 중에 큰 금액을 가지고 장부 금액과 차이를 비교해서 그 내린 만큼 손상이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건 사실 분계보다는 우리 이론 문제에서 좀 동장도 종종 할 거예요. 손상 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인가, 그런 식으로 등장을 하면 그냥 문제 포인트는 이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 큰 금액하고 장부 금액의 차이가 얼마냐, 그걸 물어보겠죠. 당연히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뺀 금액하고 그리고 회수 관액하고 비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나가면 이 장부 금액 감가상각한 금액도 손상 인식하기 전 올해 거 감가상각까지는 하고 그 장부 금액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뭐 200만 원 내렸다고 했는데 올해 감가상각하고 나면 200만 원 내려가는 게 똑같으면 손상 입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올해 거 감가상각을 한 장부 금액을 가지고 회수 가능액과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외에는 뭐 특이한 계정 과목을 가지고 본 거 없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92페이지로 가서 사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사채라는 건 우리 상법에서는 이 사채를 이제 회사채라고 부를 건데, 이 회사채라는 건 우리 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금전을 차입하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가 돈을 빌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차입하는 수단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금전을 차입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발행하는 이 사채, 우리는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발행을 하죠.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발행하게 되면 돈을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채무증권을 발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이런 표현은 발행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붙여진 명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채권에는 그러면 돈을 빌리는 거니까 당연히 얼마의 돈을 빌렸으니까 갚겠다라는 액면가액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얼마의 이자를 갚겠다라는 액면이자율이 있고, 그리고 만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채권은 우리가 상법에서 무조건 액면가액으로 상환하고, 그리고 액면이자율, 그리고 이자를 줘야 되고, 꼭 만기가 되면
이 금액을 상환해야 되는 걸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은 이 금액들보다 더 많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더 작게 줄 수도 없다라는 그런 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돈을 상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액면 이자율은 다른 말로 표시 이자율이라고 우리 채권에 적혀 있다고 표시 이자율이라고 표현할 거고 액면 가액은 우리는 표시 가액 혹은 표시 가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우리는 채권을 발행할 때에 자 이렇게 적혀 있게 되는데 우리는 시장에 형성된 시장 이자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장 이자율은 우리가 시장에서 돈을 빌리거나 했을 때에 우리가 지급할 수 있고 한 이자를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 이자율은 변동이 잦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장 이자율과 우리가 발행하는 채권의 액면 이자율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이자가 좋다면 유리한 조건이니까 할증 발행을 할 거고 우리가 금액이 그 이자가 만약에 더 낮다면 그러면 불리한 조건이니까 할인 발행하게 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거인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첫 번째 똑같다면 그러면 우리는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액면 발행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대변의 사채 무조건 액면가 그리고 우리는 이 돈을 얼마 이렇게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작다면 자, 우리가 발행하는 게 액면인데 시장보다 불리한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할인 발행이 될 거예요. 그럼 할인 발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사채의 액면가보다 작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작은 금액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차이 나는 금액을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사채의 차감 계정을 달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채의 장부 가격 혹은 발행가는 사채 액면 가액 빼기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되게 되겠죠. 다음 반대로 우리가 발행하는 사채 액면 이자보다 시장의 이자가 낮다면 우리가 더 높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이 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할증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 할증 발행을 하면 얼마를 어떻게 발행했든 간에 나는 액면가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장부에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부채로 나 이 돈 만기 되면 갚아야 된다라고 무조건 쓰는 건데 차변에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돈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이 계정 과목은 사채의 가산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사채가 부채죠. 그래서 부채의 차감 계정이니까 차면에 있는 거고 대면에 있는 거는 부채를 증가시키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부채의 가산 계정으로 분류가 되는데 자 이때 그럼 사채의 장부 가액은 발행가는 사채 액면 가액에 더하기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분개를 하게 될 건데, 자, 이 할인 발행 자금인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작게 빌렸는데 나중에 액면가액을 갚아야 되니까 그 차이만큼을 작게 받은 건데, 얘 성격은 선이자 성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자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돈을 작게 받는다라는 표현을 전에 썼었죠. 상대방이 시장에 빌려주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이자를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차이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작은 금액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는 해소해주기 위해서 작게 받았다면 회계 처리해서 이 금액을 이제 보완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실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채 분개하는 걸 좀 볼 건데, 자, 제가 우리 회계에서 채권은 발행했던 취득했던 이 채권은 무조건 유효이자 율법이라는 걸 쓸 거예요. 자, 이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글자를 우리 책 바꾸고 봤던 게 만기 보유 증권에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 만기 보유 증권에서 평가 이야기하면서 뭐 유효이자율법이다. 전 계속 이야기만 했지 도대체 유효이자율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안 했죠. 자, 이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건 우리가 회계상의 채권에 대한 이자 비용 또는 이자 수익을 유효이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유효이자라는 건 뭐냐면 채권의 장부가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을 쓰는 거예요. 근데 유효이자율하고 시장이자율은 원래 엄격히 따진다면 서로 똑같은 이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채 발행하는데 재비용이 없다고 전제 나오는 우리 시험에서는 사채 발행 재비용이 없으면 이 둘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이 둘이 똑같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 사채에 관련돼서 테이블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채에 대해서 액면가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액면 이자율이 10%고 만기가 3년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런데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이 같은데 12%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상대방은 나한테 돈을 원활하게 빌려주지 않겠죠. 지금 시장 이자가 더 높고 저한테 돈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지금 100만 원 빌려달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빌려줬을 때에 내가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는 조건은 지금 뭐냐, 예를 들어 X1년도 1월 1일 날 저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면 그러면 이때 저는 발행을 하고 뭐 상대방은 당연히 취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X3년도 12월 31일 날 만기가 되어서 이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 만기 3년짜리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상대방한테
내가 100만 원을 빌려서 3년 뒤에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이자가 12%니까 그러면 이 이자 12%로 했을 때의 현재 가치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3년 뒤에 100만 원 주겠다라는 건 이 3년 뒤는 이때는 지금 그는 미래죠. 그럼 지금 발행하는 시점에 이 현재에 대한 현재 가치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자, 우리는 현가계수라는 게 있어요. 현가계수라는 건 뭐냐면 미래 1원의 현재 가치를 평가해 둔 금액인데, 미래 1원에 자 그럼 지금 이자율 12%에 3년 뒤에 현가계수는 금액이 현가계수가 0.711780이라는 현가계수가 나올 거예요. 자, 이건 우리 현가계수표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미래에 IFRS를 쓰는 회사를 가게 되면 연금 현가계수표를 가지고 매출이나 수익을 인식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원활하게 다루는 사람들은 이제 계산기 가지고 할 건데, 근데 그 처음 뭐 어쩌다 한 번씩 다룰 때는 그 표를 이용할 거예요. 그럼 이 표를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금액은 뭐냐면 3년 뒤 이자가 12%일 때 3년 뒤에 1원의 현재 가치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이 금액을 12% 이자인 은행에 넣어두면 3년 뒤가 되면 1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그러면 지금 미래 3년 뒤에 100만 원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현가계수에 곱하기 액면 가액을 하게 되면 우리는 3년 뒤 100만 원의 현가계수가 나오게 되게 현재 가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게 곱하기 100만 원을 하면 71만 1780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곱하기 1.12 곱하기 1.12 곱하기 1.12 그러면 99만 9,999원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럼 가만히 돈 넣어두면 이제 우리가 복리라고 이야기하죠. 뭐 12%라고 해서 계속 12%만 부는 게 아니죠. 그러면 복리로 계산되어서 넘어가서 이 금액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은 지금 원금에 대한 이야기고, 다음 참고로 연금 현가계수를 보면, 자 연금 현가계수는 매년 이런 식 지급할 경우 미래에 지급하는 총액의 현재 가치예요. 자, 그럼 이건 뭐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냐면, 자, 지금 우리가 이자를 연이율 10%를 지금 줄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 말은 3년 동안 1년 뒤에 10만 원 주고 2년 뒤에 10만 원 주고 3년 뒤에 10만 원 줄게 그 이야기잖아. 이자 10%로 매년 주겠다라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발행하면서 할 땐 상대방한테 나 너한테 이자 30만 원 줄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 뒤 10만 원의 현재 가치와 2년 뒤에 10만 원의 현재 가치와 3년 뒤 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30만 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각 10만 원의 현재 가치를 우리는 총 30만 원의 현재 가치를 하기 위한, 그럼 얘는 1원이래 죄송해요. 1원이에요. 이런 식 지급하는 거니까 총 3원의 현재 가치를 이야기를 하면, 자 12%이고 3년이면 2.40183이라는 우리는 연금 현가계수가 나오게 돼요. 그럼 얘는
연금 현가계수에다가 1년분 액면 이자를 곱해주면 우리는 3년 동안 총 지급한다는 금액 이자 10만원, 10만원, 10만원의 현재 가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1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24만 183원이라는 이 돈이 나오게 되는데, 이 돈이 의미 가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통장에 이 돈을 넣어두면 1년 뒤에 10만원 이자 줄 수 있고, 2년 뒤에 10만원 이자 줄 수 있고, 3년 뒤에 10만원 이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자율이 12%라는 전제 조건에서. 그래서 지금 이 돈들이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같은 곳에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에 가시게 되면, 기업체에 들어가면 이런 연금 현가 계수표라는 걸, 표를 아니고 이런 거 적어놨어. 이런 표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시장 이자가 12%인데 얘는 현가 계수표네요. 그리고 3년이라면 0.71178 이런 식으로 현가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현가표인데 연금 현가표를 가지고 보면, 저도 과거에 회사에 있을 때 얘를 어떻게 썼냐면, 사람한테 장기 할부 매출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3,600만 원짜리 36개월 할부를 해요. 그러면 매년 100만 원씩 그냥 36번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1년 동안 받는 건 1,200이고 내년에도 1,200이고 그 다음 년도 1,200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적용한 이자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 6%야. 그리고 3년이면 나는 그 사람한테 1,200을 1년에 받는다고 하지만 1,200에 2.6730을 곱하면 실제로 내가 받는 건 3,600만 원이 아니라 3,270만 원 돈이 되도록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사용하게 될 연금 현가 계수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걸 왜 제가 사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냐면, 사채 발행가액을 구하는 공식은 현가 계수 곱하기 액면가액 더하기 연금 현가 계수 곱하기 우리 1년분 액면 이자로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위에 이거죠. 얘하고 얘. 지금 이거하고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조건인 경우에 지금 제가 적은 게 시장 이자율이죠. 시장 이자율을 가지고 현가 계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때 그러면 우리가 구하게 되면 이 금액이 지금 위에 시장 이자가 12%인데 액면 이자 10% 사채를 3년 만기로 발행했을 때의 발행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원리가 된다는 거는 지금 제가 이거 구한 거 있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여기까지는. 왜냐면 이건 세무일급에는 이런 문제 풀려고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건데, 세무일급에는 이런 문제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세무일급에서도 이거 구하는 거 어려워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버려라고 해요. 왜냐면 공식인데 공식 못 외우는 거니까. 왜냐면 이 금액을 계산하라고는 안 하는 거고, 이 값은 CTA 시험에도 줘요. 현가계수하고는. 그럼 어떤 값을 구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뭐 미래지향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지금 우리 세무이급에서는 아직 이거 구하는 건 등장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금액 가지고 어떻게 분개하는지가 실기에 나오고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을 가지고 이제 분개해 가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분개를 하게 되면 얘가 발행가라 그랬죠. 그럼 발행가면 지금 문제 조건이 액면 가액이 100만 원이고 액면 이자율이 10%고 만기가 3년,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이 12%라는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럼 이런 전제 조건일 때 우리가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는 100만 원이고 자, 그리고 차변엔 뭐 돈을 현금으로 받는다라고 봤을 때 95만 1,963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100만 원에서 이걸 빼면 차이 나는 금액인 48,037원만큼을 사채 할인 발행 자금으로 처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이 사채의 차감 계정이라고 했고 지금 이 금액을 선이자 성격이다라고 제가 표현했었죠. 지금 이 금액을 자, 그럼 우리는 반대되는 회사 쪽을 보면 자, 이 취득하는 회사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를 한다면 지금 이 돈이 상대방이 준 거겠죠. 지금 얘는 상대방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발행한 채권을 취득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금 이 돈을 저한테 줬을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으로 이 돈을 주고 차변에 만기 보유 증권 3년 만기니까 투자 자산으로 이렇게 상대방은 회계 처리를 하게 되겠죠. 이건 우리 회사가 발행 안 됐을 때 이렇게 발행할 거고 그렇게 취득한 상대방은 뭐 자기가 준 돈만큼만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처리해 둘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사채 테이블을 이라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 발행하는 우리 회사가 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발행했을 때 발행 금액은 취득원가의 차감 계정을 줄이는 거죠. 그런 취득원가의 차감 계정을 빼면 지금 결국은 다른 값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이 되겠죠.
제가 그 발행 가격이나 장부 금액은 이 금액이 아니고 본 계정 금액에서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상 계정이 있으면 다 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100만 원에서 48,037원 빼면 이 금액이 될 거니까, 그럼 1월 1일 날 발행했다 그러면 발행했을 때의 장부 금액은 이 금액이 되게 되겠죠. 그죠? 발행 시점의 장부 금액은.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유효이자라는 걸 보면, 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위에 보시면 우리는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걸 쓰는데, 이 유효이자율 라는 거는 채권의 장부 금액에 유효이자를 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유효이자는. 그러면 지금 얘는 채권의 장부 금액이 이 금액인데 유효이자가 12%라는 거예요. 그러면 95만 1963원에 12%를 곱하면 그러면 11만 4,236원이 되게 될 거예요. 이 금액에 이 금액 곱한 거예요. 그럼 얘는 유효이자가 되고, 자, 그럼 액면이자는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고 그리고 액면 이자율이 10%니까 이자는 10만 원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이걸 구한 이유는 뭐냐면, 자, 이 상황에서 발행사 1차년도 이자 지급 회계 처리를 보면, 자, 우리는 이자를 현금으로 줬다라고 보고 차변의 이자 비용을 인식할 건데, 자, 우리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게 이 유효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라 그랬죠.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 금액으로 인식한다는 것, 얘로 얘 금액을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자를 줄 수 있는 건 상법이 무조건 액면 이자를 준다라고 했었죠. 그럼 10만 원을 줄 거예요. 그럼 차이나는 14,236원. 이 금액이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우리가 발행했을 때 차변에 썼었죠. 발행할 때 여기 차변에. 얘를 이제 반대쪽에 이 금액만큼 이자 비용 처리가 되면서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문제에서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선이자 성격이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자 비용 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추후 이자를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상법은 이 돈만 주라고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줄여가면서 회계상 이자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 돈 작게 받은 건 선이자 성격으로 했는데, 그런데 우리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가면서 이자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금액을 줄여가는 걸 상각한다라고 하죠. 무형자산도 우리 가치 달한 만큼 줄이는 걸 상각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금액이 14,236원만큼 상각액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이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차변에 방금 썼던 걸, 발행할 때 썼던 걸 반대 대변에 쓰게 되면 그 금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자, 이것만 하고 쉴게요. 장부 금액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사채 장부 금액을. 자, 힌트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성격은 사채를 줄여주는 차감 계정이었죠. 그런데 그 금액을 줄였어요. 사채를 줄여주는 금액을 줄이면 사채 장부 금액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빼주는 요소가 줄었잖아. 그래서 사채 장부 금액은 이 금액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만큼 늘어난 게 장부 금액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연결해서 계속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